네, 본격적으로 결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그 공간 특성상 발표하실 때는 마이크 온 버튼 눌러서 발표해 주시고 말씀을 안 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발제와 토론에서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신 김윤민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토론회 좌장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인의 김윤민입니다. 본토론회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밖에 알지 못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삶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본토론회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좀 더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국도시연구소 김준희 책임연구원님의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듣겠습니다. 수능가구 대상으로 2025년 2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57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매일 이제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식단과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분당 한 명의 활동가분들이 이제 그 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점검을 해주셨고요. 나중에 입력해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서울에 계신 분이 14가구로 좀 대부분이셨고요. 그 외에는 대구, 인천, 충북에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18가구, 그 다음에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를 제외한 19가구는 다 이제 보증부 월세를 거주하고 계셨고요. 뭐 에너지 바우처나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가구는 각각 13가구였고 연령대는 가장 많이 참여하신 게 60대, 70대, 60대 이상으로 한 10분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구가 9가구고 만성질환은 대부분 있으셨는데 좀 중복되게 이제 관찰되는 것들이 당뇨나 고혈압, 관절염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채무 연체 체납이 있는 가구가 16가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20가구 중에 4가구 빼고는 뭐 개인적이나 아니면 뭐 은행에 빚이 있던지 아니면 공과금 같은 게 연체되어 있던지 아니면 이제 그 명의도용 같은 걸로 세금 체납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 총발표 같은 경우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 달로 이제 평균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달 조사했다 그러는데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수입 지출을 봤을 때 20가구 중에 절반인 10가구가 이제 수입을 초과해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금액은 최소 15,000원 정도부터 최대 이제 3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도 이렇게 좀 몇백만 원 단위로 초과한 가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사를 중간에 조사 기간에 하신 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자녀가 따로 사는 자녀분이 혼인을 하다 보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뭐 축의금 같은 걸로 지출해서 굉장히 지출이 큰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0만 원 이상 지출한 가구가 1인 가구인데 그분을 제외한 18가구의 평균, 17가구의 평균 수입은 1,008,300,947원이고 지출은 1,070,1,072원입니다. 그래서 수지는 12,876원인데요. 이거를 이제 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보면 많이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는 평균 수입 지출을 따졌을 때 수지가 48,000원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더 감소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한 항목을 가계동향조사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제 나눠봤을 때 제일 많이 지출한 게 이제 식비인 가구가 8가구, 그 다음에 임대료 관리비, 수도방열비 포함한 주거비가 7가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집에 뒤에 부록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2순위도 뭐 식비, 주거비 이렇기 때문에 전체 지출에서 식비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7% 그리고 22년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변화는 없었던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수지인데 오른쪽으로 그 가운데 선을 바탕으로 오른쪽으로 된 게 이제 그래도 수지가 좀 남은 분들이고 좌측으로 이제 나온 게 마이너스가 된 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뭐 수급 가구 중에 이제 다 전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데 그 받고 있는 주거급여액을 초과해서 본인이 임대료를 부담하는 가구는 5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에서 임대료 관리비, 수도관열비를 포함한 주거비를 제외하면 최소 2,250원부터 최대 326,400원까지 자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거급여에 그 월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합했을 때 뭐 관리비, 수도관열비까지 충당하는 가구는 20가구 중에 한 가구였고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를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라고 하는데 그런 가구는 4가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례 20, 15, 그 다음에 사례 6, 사례 1 이런 분들이 30% 초과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는 식료품비나 비주류 음료 구입비,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식사하신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주거급여를 제외한 소득에서 그러니까 생계급여, 보통 생계급여만 받으시는데 생계급여에서 이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가 11가구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은 30% 이상을 식비를 제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물품을 이제 구입하셨는지도 이제 보는데 그 2개월 동안 육류 구입을 한 번도 안 한 가구가 8가구, 뭐 생선 같은 수산물 구입 안 한 가구가 10가구, 과일 같은 거는 5가구가 한 번도 이제 지출이 안 한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월 평균 식비가 32만 5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월 평균 식료품비가 20만 원이고 외식비가 12만 원이라서 하루 평균 1,836원을 식사비로 지출하는 건데요. 이랬을 때 월 평균 총소득 대비 식비 비율이 29.3%고 주거급여를 제외한 소득으로 봤을 땐 35%입니다. 이거를 이제 22년 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오르긴 했죠. 22년에 월 평균 1인 가구가 25만 8천 원이었고 식료품비 20만 원, 외식비 5만 3천 원, 하루 평균 8,61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같은 경우는 거의 소수점 정도 차이가 나고 비슷할 정도로 29.3%, 29.6% 뭐 이렇게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25년에 외식비가 22년에 비해서 한 7만 원 정도 높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저희가 20가구 중에 3가구는 그 서울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행식당으로 해서 그 식사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일 9,000원씩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 외식 비율이 좀 높고 외식으로 지출하신 돈이 있어서 이렇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식사비가 이제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게 뭐 70%가 넘어가는 가구들도 이렇게 있고요. 되게 식비를 이제 최소한으로 하시는 분은 뭐 한 15% 정도 지출하시고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비인데요. 여기 이제 그 외래 진료비나 의약품, 보건 의료용품이나 기구비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근데 사례 8 같은 분은 22년에도 참여하시고 요번에도 참여하셨는데 1년에 한 번 검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비급여라서 1년에 한 번 50만 원씩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사 기간에 걸리다 보니까 되게 의료비 지출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매년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고 어디서 이제 지원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또 월별 이제 갚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나머지도 이제 다 비급여 문제죠. 이거 한의원 진료라든지 허리보호대 같은 거, 관절염과 관련된 약제비, 그래서 이런 데들에 주로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이제 처리되지 않는 것들, 뭐 그런 거를 더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도 뭐 월평균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고 11만 원까지 좀 편차가 컸어요. 그래서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난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가구도 있었고요. 1인 가구 평균으로 봤을 때 이건 통신비인데 잘못 들어갔네요. 통신비 같은 경우는 휴대폰 요금이 5만 원, 인터넷 요금 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려동물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취미로 뭐 활동을 하시는 취미 활동 겸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좀 지출이 큰 걸로 이제 보였고요. 그 외에는 뭐 학령기 자녀가 어디 뭐 여행을 MT 같은 걸 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놀이로 복권이나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제 수영장 다니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의류 신발비 같은 것도 이렇게 지출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보통 이제 뭐 운동화나 뭐 점퍼 같은 거 하고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꼭 구입해야 되는 교복이나 이런 거에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수기 이제 쓰시는 분들 이제 고정 지출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거 사시면 한 번에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할부금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상품인데요. 이제 보험비를 생각보다 많이 지출하세요. 그리고 월 10만 원 이상씩 이제 좀 무리해서 지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또 비슷비슷한 유형의 그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조 회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씩 가입을 해가지고 지출을 크게 하는 가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아닌 외에는 뭐 이제 미용 용품이나 이런 거에 주로 지출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류, 담배 이런 건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교육도 네, 2가구인데 자녀 교육비에 좀 지출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상환인데 10가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이런 채무나 체납이나 뭐 아니면 연체 같은 게 있는 게 16가구라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는 가구들은 일단 그냥 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월 변제 안 하고 그냥 있는 가구가 6가구이고 10가구 정도는 15,000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매달 좀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이제 가구 간 이전이나 이런 건데 경조사비나 뭐 헌금 아니면 뭐 비영리 단체 후원금 이런 걸로 주로 많이 지출을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8년, 22년, 25년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복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상황을 좀 봤어요. 그런 가구가 6가구였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지출이 좀 확 늘었다가 2025년 되면은 다시 확 줄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패턴은 좀 발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맞춰서 그냥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로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6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18년과 2022년에는 좀 뭐 2022년에 장애인 권익공헌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소득도 늘어나고 뭐 이랬지만 이제 식비나 뭐 이런 걸 다 감소했다가 25년에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중단됐고 이제 식비나 교통비,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증가하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사례 7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18년에 고시원에 사시다가 매입 임대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식사를 혼자 만들어 드시기가 어려워서 뭐 아주 간편식이나 아니면 무료급식 이런 거 많이 이제 그 이용하시는 분인데요. 22년에 비해서 25년에는 무료급식 같은 거 잘 이용 못 하셔가지고 외식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비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5번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소득 지출의 변화가 없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사례 8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뭔가 막 변화는 그렇게 관찰되지 않았다, 좀 소소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과 시사점인데요. 이것도 이제 22년과 비교했을 때 뭘 어떻게 다르게 얘기해야 되나 했는데 뭐 바뀐 게 없어가지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부분은 이제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득의 절반 이상이 먹는 거와 주거비다. 근데 이거는 뭐 소극가구 아니더라도 이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면면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안에서 그 소득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더 높아진 물가에 비해서도 더 지출을 줄여가면서 이제 사용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여전히 좀 비상 상황의 예외 지출에 대비하기는 어렵다, 많이 어렵다는 거죠.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보증금 인상분 때문에 월 10만 원은 이제 저축해야 된다는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고 또 이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같은 거 이런 거에도 많이 대응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영양보조제 같은 것도 이제 지출을 하고 저희가 이제 메모 같은 것도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몸이 아프니까 활동성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서 더 우울하고 집에 있게 되고 이러면서 좀 건강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양보조제 같은 것도 사실은 처방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염려돼서 많이 지출하시는 것 같은데 꼭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좀 없앨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가계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연체된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많고 이제 지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고 가게 외상하고 이런 것들도 많다. 이러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어요. 22년과 25년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이제 한 끼에 지금 10,000원이 넘는 시대에 하루 평균 10,000원밖에 지출 안 하고 계시고 그런 거고 이제 여전히 만성질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단 관리 못한다. 그리고 영양 섭취 충분히 못하는 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영양보조제 같은 것도 많이 지출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쪽방 주민 대상으로 동행식권 이제 지원하시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좀 끼니를 챙겨 드시기도 하면서도 식당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의 같은 메뉴로 다 이제 반복해서 드시거든요. 한두 가지 메뉴로 계속 드시는데 이런 거가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사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밀키트나 식사 쿠폰, 반찬 지원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비입니다. 아까 또 그 영상에서 관리비 얘기하셨는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상관없이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이제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15년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되면서 관리비를 지원하던 항목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과부담을 감안해서 관리비까지 좀 생계비든 아니면 주거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사 참여자 대다수의 가구들이 이제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비급여나 예외 지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토론 때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의료급여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듣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자료 3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꽤 길어요. 30페이지가 넘어서 요약해서 앞부분은 좀 넘어가고 18페이지 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수급 가구의 사안 이쪽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빈곤에 처한 이들 모두에게 권리로서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번영의 취지는 시행 25년을 맞은 현재에도 현실에서 단 한 차례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양모자 기준, 낮은 재산 기준, 과도한 소득 환산들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은 커녕 건강한 식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는 낮은 급여 보장 수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권리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실제 빈곤층 당사자분들은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서 이제 발제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참여한 20가구의 월 평균 식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루 평균
이제 10,000원이 조금 넘는 것에 불과했고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비는 당연히 더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는 사실 단 한 가구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구입한 겨울 바지와 잠바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현재 생계급여의 현실이라고 참여 가구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매년 숙비가 오르는 것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입모아서 말했고, 참가자 7의 경우에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57일 동안 46번, 그러니까 4번 중에 1번 라면으로 밥을 대체했습니다. 그 외식비도 그 앞서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통상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통행식권을 제외하더라도 저렴한 식당에 가거나 보건소 등에서 이제 혼자 식사하는 외식비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급여 수준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제 참가자 인터뷰에 참여한 B씨의 경우 식사를 잘 챙겨 먹는 편에 속하지만 2달 동안 지인과 식사를 하는 수가 3번에 불과했습니다. 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셨던 분이기도 한데요. B씨의 경우에는 외출할 때 텀블러가 필수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는 밖에서 목이 마른 경우 음료수나 커피를 사 먹어도 돈이 들기 때문에 물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정수기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카누를 챙겨 다니면서 타서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2의 경우에는 병원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이 조사하는 2달 동안 그러니까 저와 주 1회 제가 담당했던 분인데요. 주 1회 만나는 것이 관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관리비 체납이 되었을 때 퇴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생계급여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참가자 18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한 3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돼서 그 외임대로 가시기 전에 여인숙에 여관에 계셨는데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역시나 재계약 시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서 식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 앞에서도 거의 비슷한데요. A씨 같은, 심층 인터뷰 하셨던 A씨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은 한 3,000원이라도 들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을 이용하지만 본인이 아플 땐 그냥 타이레놀 이런 진통제를 먹고 참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치아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치과의 경우에는 특히나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더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심층 인터뷰 참여한 A씨, B씨 모두 이제 의료비가 2종이었다가 1종으로 전환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2종일 당시에 정률제로 있을 때 본인 부담금이 높아서 좀 의료비 부담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A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별한 남편이 이제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발생했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지역에 있는 모든 복지관을 돌면서 어떻게든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빚을 져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참여하셨던 B씨의 경우에는 이제 최초 수업을 신청했던 건 2010년 경인데 당시에 신청을 포기했던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양원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가고 근무정보지원공의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소식에 수업 신청을 포기하셨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다른 일로 인해서 서류를 떼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수업 신청을 해서 수급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참가자 4와 참가자 10의 경우에 현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받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원자 기준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가구에 포함되진 않지만 주거급여만 받고 생계의료급여를 배우문자 기준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을 또 추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CC의 경우에는 지금 80세가 넘었지만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는 이제 주거급여가 나가죠. 기초연금과 장애수당 약 4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었고,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잘 챙겨야 함에도 아침에는 빵,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만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족관계 해체 소명 절차를 알고 있었지만 그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급자가 됐을 때도 겪는 어려움이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수급조차 되지 않았을 때 생활과 건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안정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조사 참여자들은 좀 희망하는 변화로 생계급여 평균 한 120만 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생계급여가 50만 원일 때 90만 원 정도로 말씀하셨고, 이게 보통 현재 받는 것보다는 4, 50만 원 정도를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조사활동가들은 수급자로서 오래 살면서 어떤 그런 금액에 너무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적절한 삶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만큼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실 때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대답하셨고, 그래도 120만 원 정도는 120만 원 정도 된다면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죽음을 위한 저축을 할 수 있고, 계절에 맞는 옷을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관리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소득 공제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배양문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제도개선 과제로 꼽아주셨습니다. 조사활동가들 FGI를 진행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제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일 정도가 지나면 수입과 지출이 없는 날이 많다는 점을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또 1+1 행사 상품이나 저렴한 식료품, 아니면 동상품을 사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30분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시들해진 상태에서 세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등 적은 수급비로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좀 분투하는 현재의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소한의 일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있었는데요. 비급여 진료를 포기하고 간단한 진료만 받고, 또 복합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약을 이제 다량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건강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상황들, 이에 대해서 좀 정말 실제 수급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약이 중복되거나 용량을 넘치게 먹고 있지는 않는지 직접 방문해서 좀 이런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한편 탈수급과 탈빈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관리와 전문가들은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고 제도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수급 당사자들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편견이자 혐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사 참가자들은 일에 대한 욕구가 높았지만 낮은 소득 공제율, 그리고 소득이 탈빈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에도 수급에서 탈락해서 더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사활동가들은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기 이전에 임금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해서 이행급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고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후퇴이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함께 이제 다른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비롯한 각종 사회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지금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면한 과제 첫 번째로는 일단 당연히 급여보장 수준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후 토론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이라는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호자 기준 완전 폐지입니다. 부양호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 주거급여에서만 수급자 수가 굉장히 크게 변화했습니다. 또 생계급여에 조금 완화된 부양호자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 의료급여 선정 기준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오히려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현재 한 25만 명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시행이 되었지만 25년 동안 이 부양호자 기준을 잔존시키면서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정부에서 또 부양호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조속한 완전한 폐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부가 시도하고 있는 이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안을 전면 철회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추후에 정상준 연구원님이 좀 자세하게 토론을 해주실 것 같아서 비용 통제를 목적으로 한 건강권 침해가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좀 다가오는 명백한 계약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 소득보장제도가 아닙니다. 주거, 의료 등 복합적인 빈곤정책입니다. 부양호자 기준으로 인해서 특정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급여를 후퇴시키는 것은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자체에 구멍을 뚫는 일이라는 것을 좀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빈곤층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빈곤층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 설계와 운영을 단순화하는 것을 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 안내서가 아니라 실제 제도를 신청하고 또 신청하려는 사람의 상황을 토대로 좀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제도 이용의 주도권이 갔을 때 이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빈곤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주거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다양한 삶의 곡선을 통해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다라는 사회의 약속, 저는 그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를 실행시켜서 구멍 없는 사회보장제도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빈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조사에 참여해주신 20가구 수국가구와 16명의 조사 활동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가 단 한 가구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관리 및 체납은 곧 퇴거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늘 안고 사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즉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관련법에 명시된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